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간 국어 조은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어휘 첫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시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어휘를 차근차근 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1단계에서는 이 뜻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느낌적인 느낌으로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3단계에서는 적용을 해서 어떤 문맥에서 이 어휘가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뜻에 걸맞은 어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온돌바닥에 누워본 적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 온돌바닥이 되게 따끈따끈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뜨겁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돌바닥에서 너무 뜨거우면 조금 더워서 좀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곳은, 따뜻하고 뜨거운 곳은 아랫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아랫목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덜 데펴지는 공간은 바로 윗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그러니까 추운 곳이잖아요. 좀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공간, 그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윗목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어린 나이나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우리는 노년이라고 할까요? 유년이라고 할까요?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딱 해볼 건데, 근데 노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년보다도 오히려 노년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노년은 뭔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년은 어린 시절, 노년은 나이가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 눈 언저리에 속눈썹이 난 곳을 우리는 눈꼬리라고 할까요? 눈시울이라고 할까요? 요런 건 조금 헷갈리죠. 아니, 비슷한 거 아닌가? 눈꼬리랑 눈시울이랑. 근데 잘 보니까 눈 언저리에 속눈썹이 난 곳이거든요. 그러면 속눈썹이 난 곳은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꼬리를 이렇게 빼서 화장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죠. 눈꼬리라고도 하고 눈초리라고도 하는데, 눈꼬리는 눈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눈의 가장자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속눈썹이 난 부분을 우리가 눈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이라고, 착상, 구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상과 시제 중에서 당연히 시상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가를 읊조리며 그 맛을 감상하다, 사물이나 개념의 속내용을 느끼거나 생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가를 읊조리며 음미하고, 그 다음 느끼거나 생각하고, 이건 이제 낭송일까요? 아니면은 음미일까요? 낭송이라는 거는 시를 그냥 읊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낭송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음미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다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음미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우비와 가랑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여우비와 가랑비 많이 뭔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둘 다 뭔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내리는 비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여우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개를 조금 숙이고 온순한 태도로 말이 없다, 고즈넉하다와 다소곳하다. 자, 고즈넉하다, 다소곳하다. 우리가 고즈넉하다를 주로 언제 쓰는지, 다소곳하다를 주로 언제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즈넉하다는 어떤 자연 풍광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건 다소곳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게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또는 그런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과 추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추상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감과 생동감이 나와 있는데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인다라고 거의 뜻을 다 얘기를 해줬죠. 바로 생동감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 성찰과 고찰이 나와 있는데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자, 반성과 살핌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찰. 요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연상과 회상 중에서 뭐가 더 적절할까요? 둘 다 이제 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상과 회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누구를 선택해 줘야 될까요? 네, 연상하다를 선택해 줘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연달아서 생각하다. 연상하다. 무엇을 보고 연달아 생각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회상하다는 우리가 2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뜻과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새롭고 산뜻하다 라는 것은 진부하달까요? 아니면 참신하달까요? 아우, 너 너무 진부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은 너무 진부해. 와, 이거 되게 참신한데? 벌써 어감이 다르죠. 그리고 문장에서의 분위기가 다르죠. 새롭고 참신한 것은 뭐가 될까요? 네, 참신하다가 되겠죠. 자, 13번째입니다. 승화하다와 형상화하다인데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승화라는 표현을 쓰는지 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승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 이거는 냉소일지 아니면 연민일지. 연민이라는 말은 우리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뭔가 좀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연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연민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단계로 가서 단어의 뜻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이 아까 뜻이었죠. 그래서 답은 윗목이었고요.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뜻이 아랫목이에요. 아궁이에 가까운 쪽의 방바닥이고 따끈따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윗목과 연관되는 곳은 춥고, 그렇죠? 싸늘하고, 서늘하고, 뭐 이런 공간이고, 아랫목은 따뜻하고, 뭔가 그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목과 윗목은 그 자체적으로 어떤 긍정과 부정을 연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볼 때도 긍정적인 느낌으로 나오는 시에서는 아랫목, 부정적인 느낌의 시에서는 윗목이 나오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머리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뜻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 나이나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가 뜻이었고 답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년을 골라줬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뜻이 바로 노년, 늙은 나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과 유년. 이것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둘 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시를 위한 어휘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눈꼬리와 눈시울이었는데 눈시울은 다시 한번 눈 언저리에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이고요. 눈꼬리는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눈꼬리와 눈초리는 같은 말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표준어인데 둘 다 표준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걸 복수 표준어라고 하는데 눈꼬리와 눈초리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시의 제목이나 제재가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건 바로 이제 시제였고 시의 제목이나 제재,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어떤 소재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상은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은 어떤 생각,
시를 짓기 위한 어떤 생각, 그리고 시제는 시를 짓기 위한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다. 요게 이제 낭송하다고요. 그 다음 음미하다는 읍조리고 생각하고 곱씹어서 생각하고였죠. 그래서 낭송하다와 음미하다는 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음미하다는 곱씹어서 생각해보는 것까지도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우비와 가랑비가 나왔었어요. 여우비는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가랑비는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조금 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슬비나 가랑비는요 주로 이제 봄비라고 하죠.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가랑비나 여우비, 여우비 아니고 가랑비나 이제 이슬비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봄도 의미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우비는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니까 조금 재밌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라는 이런 재밌는 속성을 가지고도 시에 연계해서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째는 고즈넉하다와 다소곳하다가 나왔는데 고즈넉하다는 고요하고 아늑하다, 즉 어떤 사람의 태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즈넉하다. 여기 진짜 경치가 너무 고즈넉한데? 여기 분위기가 고즈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소곳하다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온순한 태도로 말이 없을 때 우리가 다소곳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자, 그 다음 8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와 추상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구체는 어떤 체계가 있고 눈에 또 보이고 뭐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고요. 추상은 이것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기도 해요.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만들 수 없는 건데 그걸 눈에 보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형태가 있게끔,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뭐 예를 들면 내가 흥이 너무 나서 그 흥을 내 나기 위해 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요거를 나귀에 실을 수 있다. 짐처럼 실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도 시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째는 이제 실감과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데요. 생동감이라는 것은 정말 생생하게 움직이듯이 표현하는 게 생동감. 그래서 여기 지금 동, 다 생생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뜻풀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감은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 실감이에요. 내가 실감 난다. 와, 이거 정말 실감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과 생동감 각각 다 감각이긴 한데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째. 자기의 마음을 성하고 살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이었고요. 그리고 고찰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고찰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찰은 깊이 생각한다. 자, 그 다음 11번.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연상이었죠. 그래서 연달아 생각나게끔 하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상하다는 지난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다. 즉 과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회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상하다라는 말까지 12번째입니다.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가 못하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진부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진부하다. 이것과는 반대로 참신한 것은 새롭고 산뜻하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체크를 한 것은 참신하다였죠. 자, 그 다음 13번째.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 레벨업하는 것은 승화였고요. 이거 말고 자, 형상화하다는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게 형상화고요. 아까 선생님이 비슷하게 얘기했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고 했잖아요. 형상화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게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가의 어떤 가치관, 신념, 그리고 어떤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화라는 말은요, 시 자체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시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상화라는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14번째. 이제 냉소와 연민이 나왔었는데, 연민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연민이고요. 그 다음 이 냉소는요, 차가운 비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소는 다른 말로 이제 썩소라고도 하죠. 썩은 비웃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냉소는. 그래서 냉소와 그리고 연민 전혀 다르죠. 냉소는 차갑게 보는 거고요.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다 감성적이고 뜨거운 것은 연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3단계로 가서 문맥으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맥에 걸맞은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꽃 피고 풀이 돋는 봄은 과연 무엇이 넘치는 또는 무엇가 넘치는 계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꽃 피는 봄. 자, 무언가가 다 이렇게 탄생하고, 그쵸? 뭔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봄이죠. 우리 이런 봄은 어떻다고 표현하죠?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생동감이 들어가기가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어떤 시절의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게 느껴져. 자, 어떤 시절의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 시절이니까 유년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년 시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멋진 무엇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시를 짓기 위한 책상이나 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곳에 가면 시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시를 쓰고 싶은 생각, 어떤 시에 대한 생각, 시상이라고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가 쓴 시의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요, 감상해보고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네, 음미한 거죠. 그래서 음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니다. 연이어 실패를 맛본 그는 희망이라는 말에 어떤 태도를 보였다. 자, 희망이라는 말에 냉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자,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희망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차가운 비웃음, 이런 태도로 변한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쨍한 여름날 갑작스럽게 내린 여우비가 한낮의 더위를 잠시 식혀주었다. 자, 여러분, 여우비는요,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예요. 그래서 이 여우비도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내리고, 얘랑 같이 나왔던 짝꿍이 누구였어요? 가랑비였잖아요. 가랑비는 봄에 주로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그는 이별의 아픔을 시로 어떻게 했는지. 자,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로 보이게끔 만든 거죠. 형상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갑니다. 군고구마를 좋아해서인지 나는 군고구마를 보면, 고구마를 보면 추운 겨울을, 그쵸,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하게 된다? 연상하게 된다. 연달아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연상.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자, 무엇을 붉히셨다? 우리가 눈꼬리를 붉힐 수는 없어요. 눈꼬리는 화장할 때 이렇게 빼는 거고요. 눈시울을 붉히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울 때는 눈시울이 붉혀지는 거예요. 눈시울에 그리고 눈물이 맺히기도 하죠. 이렇게 그 속눈썹이 나 있기도 하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10번째 갑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개인적 경험을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어떻게 했다? 승화하였다. 더 높은 단계로 만들어내는 거죠. 승화했다. 자, 그 다음 11번째. 무엇은 차가우니까 아랫목으로 앉으세요. 자, 추운 곳 어디예요? 윗목이었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일기는 자아 무엇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자,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성장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아 성찰이란 말은 가치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갑니다. 시를 쓸 때는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어떤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우, 좀 별로야. 진부한 표현이죠. 자, 좀 낡았고 새롭지 못한 것. 14번째 갈게요. 사람들은 길 잃은 강아지에게 어떻게 저 강아지 주인은 찾았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뭐라 그랬죠? 연민의 눈길이었고요. 15번째. 상징은 어떤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자, 구체적이지 않은 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것. 우리 뭐라 그러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문학에서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게 문학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16번째입니다. 자, 어떤 산 속 작은 절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떤 풍광,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아요. 고즈넉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즈넉한 산속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시에 나오는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도 새로운 어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